안녕하십니까. 방금 수고를 받은 국가교수 표준원 스마트시티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이성입니다. 제 소개는 그 전에 한번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 TTA에서 시험 인증 쪽에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재작년 그 6월 달에 국가교수 표준원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그 업무가 있는데, 코디네이터 업무를 제안을 받고, 작년 5월부터는 이제 국가교수 표준원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IoT 가전 코디네이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그래서 그러나 저도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중점 분야로 선정을 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그 표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좀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스마트 시티 코디네이터이긴 하지만 그 작년에 했던 IoT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IoT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래서 IoT를 같이 코디네이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표준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시험 인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시험 인증이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준을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이해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능력을 필요로 해서 표준을 접하게 됐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표준을 처음 접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하이패스,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게 FD에서 공동연구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90년대 후반에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패스가 상용화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특히 그게 무선 제품일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상용화까지 다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저보다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게 안정화나 이런 어떤 그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용화가 되는데, 이게 그 하이패스가 공식 명칭은 그 DSRC거든요. 그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그 약자인데 ITS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술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잘 아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다 90년도 후반에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 정도로 쓸 수 있겠다라고 된 게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후반이죠. 그 과거로 한 10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이 나와서 10년까지 걸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무선 제품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졌는데, 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세미나 연주 강의 많이 해봤지만 그 이전 이제 앞에 5번 정도의 그 강의가 워낙 그 전문가신 분들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4분의 1 정도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뭐 유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되게 간략하게 스킵하는 정도로, 복습하는 정도 할 생각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T 이외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소는 뭐 표준 일반, 중요성, 표준화 체계 일반, 표준화 환경 변화, 마지막에 답사산업적인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표준 그거는 일반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학문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24시간 눈을 뜨서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표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던, 모르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일단 저희 모든 그 24시간이 표준에 의해서 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시계 보는 거, 그러니까 영국의 뭐 그들 전문대에서 표준시가 있듯이 이것도 이제 특정 표준에 교사가 되겠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거 이런 것 관련해서도 필수 치아를
제조, 뭐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 과정 뭐 당연하죠. 출퇴근 과정 속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열이면 한 9명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보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도착하면 마찬가지고 업무도 그 표준화된 사교, 또 작업 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과정 전체 프로세스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실제 뭐 TV 시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인식을 하지 못하시지만 다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ICT 표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ICT 표준은 여태까지 설명드린 표준의 한 분야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통 종목이 되게 많고 약간의 이제 ICT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점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ICT 표준 생활 속의 표준이고요. 보시면 DMB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휴대전화 충전기, 하이패스, 3G, LTE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표준이 없다면 이 그림 이제 쉽게 인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휴대폰, 노트북, 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충전기가 단일화됐죠. 하지만 불과 이제 6, 7년 전만 해도 노트북 바꾸면 실질적으로 이제 충전기 다 바꿔야 되고요.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편리해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USB C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전기 동그란 그게 USB C 타입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표준화되면서 노트북 충전 기능까지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용해 봤는데 충전 기능도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노트북 충전시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충전을 시키는 거는 좀 충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작업을 안 하고 충전을 시키면 그나마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전 용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기술은 조만간 굉장히 업데이트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이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거고 그래서 종이규격, A4시, A3 다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화폐 단위도 이제 각국에 표준되어 있고 이런 어떤 안내 표시판, 말씀드린 휴대폰 충전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호 편리성, 상호 운영성 이런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이란 이제 빈번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이제 현상 속에서 일정한 협의를 거친 약속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C 가이드에 보면 표준이란 같은 얘기입니다.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기원은 전에 설명을 했던 거라서 코드에도 지난 강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에서 이제 왜 중요한가를 예시로 이제 볼티모어 대화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볼티모어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각 주에서 소방차들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방차에 있는 소방 호스와 소화전이 서로 크기가 안 맞아서 굉장히 좀 약간 작은 화재를 막고 있었는데 이게 대형 화재로 번진 이런 어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표준의 종류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성문표준은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기술 규정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KS, ICT 표준 등이 있고요. 측정 표준은 일상 상태 양에 따라서 측정 단위 또는 측정의 값을 정의하는 무게, 단위, 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참조 표준은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실질성 등을 분석 평가해서 고민함으로써 국가사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과학기술적 통계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라지, 미디움, 스몰을 나누고 미국은 또 다른 방식이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거 가시면 특히 신발 같은 거 사는 거자들이 어렵거든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각 자국에 맞는 어떤 참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랑 기술 기준 이것도 이제 교수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은 이제 임의적인 거다. 하지만 이제 기술 기준은 강제 사항인 거죠. 필수 사항인 거죠. 일렉트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 기관도 이제 표준은 표준화 기구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준은 정부 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표준이 이제 편익, 시행과 시장 확보, 상호 운영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면 기술 기준은 공익, 공동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대상은 표준 같은 경우는 전 분야지만 기술 규정 같은 경우는 환경, 소비자 보호, 안전, 인체 보호 등 공익적인 분야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기술 교육이라는 게 있고 기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산업 표준과 ICT 표준의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산업 표준이라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뭐 이제 110V, 220V 등의 전기 어댑터 규격, 그다음에 건전지 사이즈, 트리플 A냐, AA냐, 종이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표준이 되겠고요. ICT 표준은 이제 그 ICT 제품에 관련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넷, 와이파이, 뭐 WCDMA, LTE,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ICT 표준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ICT 표준을 정의를 하면 일단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 간의 합의된 규약이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집합이다.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프로토콜에 실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명성, 공개성, 공평성, 합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설명드렸듯이 산업 표준이 그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면 ICT 표준은 상호 운영성을 위한 것이다. 또 이제 그 상호 운영성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표준 강의할 때 그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영어랑 한국어랑 그 어떠한 이제 그 유명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는 표준에 굉장히 취약하다.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표준 문서를 쓰거나 특히 그 표준 국제 표준을 부합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그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 표준을 번역을 하는 쪽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 표준에서 그 조동사를 사용을 해서 이게 이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IEEE라는 이제 사설 표준화가 사실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용어를 정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4개의 조동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shall, should, must, might 이렇게 4개의 조동사를 이렇게 표준에 쓰도록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EEE 표준은 굉장히 명확하고 국제 표준도 그거를 준용한 표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4개의 동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 한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 되게 많은데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뭐 해야 한다 그러면 must가 가장 이제 뭐 해야 한다 배웠고 그 다음에 뭐 should가 뭐 의무 당연 이렇게 배웠고 shall 약간 약해 보이고 might도 뭐 약간 그게 좀 낮은 이제 그런 거지만 실제 그 국제 표준에 있어서 그 조동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shall, should, must, might입니다. 그래서 shall이 써 있으면 이거는 mandatory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hould, strongly recommended입니다. 거의 mandatory예요. 그 다음에 must입니다. must는 그냥 하면 좋고 might는 그냥 참고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그 오리지널 그 책을 읽으실 때 그 스펙에서 조동사가 뭔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KS나 이런 걸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국어로 표준을 만들 때 사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되는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뭐 만들어야 된다,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한국어로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떠한 그 프로토콜이나 어떠한 그 기능들이 있을 때 그 옆에다가 맨데토리다, 아니면 옵셔널이다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ICT 퓨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프로토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이너한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멘트나 옵셔널 같은 경우는 특히 시험 규격에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규격에 갔을 때 멘토리는 무조건 다 시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옵셔널 같은 경우는 뭐 구현을 했으면 시험을 하는 거고, 구현을 하지 않았으면 시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는 단어를 ICT 표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상호 운영성, 상호 호환성, 상호 운영성. 다 비슷비슷하죠. 의미전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용어가 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는, 일단 영어로는 상호 운용성은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상호 호환성은 인터컴패티빌리티고요.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은 인터워킹이라고 지금 영어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로 뭐 잘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전달하고 뭐 이런 의미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상호 운영성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일한 그 기능, 동일한 서비스를 갖는 같은 기종의 디바이스나 서로 다른 디바이스가 통신이 잘 되고 데이터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투스다. 그러면 블루투스의 상호 운용성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전화 기능이다. 그러면 핸즈프리거든요. 프로파일 이름이. 그러면 핸즈프리는 헤드셋에도 올라가야 되고 폰에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블루투스의 핸즈프리 기능이 서로 잘 통신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호 호환성은 컴패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상호 호환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물리적인 변형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도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PC 조립할 때 그래픽 카드라든가 하드라든가 이런 연결시킨 인터페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이제 윈도우즈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 PC에도 깔릴 수 있어야 되고, 맥에서도 깔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그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ICT 쪽에서 호환성은 상호 운용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백워드 컴플레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산업 표준 같은 경우는 한 번 표준이 만들어지면 거의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A4지 규격 사이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ICT 표준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2G, 3G, 4G, 뭐 지금 이제 5G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2G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동통신처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게 보시면 그때 이제 CDMA 방식과 GSM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3G는 WCDMA, 4G가 LTE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CDMA 방식과 GSM 방식, WCDM 방식은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재 저희 나라가 이제 그 4G LTE 어드밴스 방식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G 폰도 전화가 돼야 되고요, 3G 폰도 전화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뭐냐면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전 버전이 계속 유효하다면 그 기능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컴팔러비티라고 얘기하고요.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뭐 저희 UHD 방송을 여러 가지 방송을 하지만, 뭐 현재 제가 칼라 TV를 보고 있고, 만약 흑백 TV를 갖다가 수상기에 꽂았을 때 칼라는 안 나오지만 흑백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패티빌리티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운영성, 인터워킹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전달됐을 때 이 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이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PC다. 그러면 이제 PC에 데스크탑 본체가 있고요, 모니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키보드에 쳤을 때 모니터 나와야 돼야 되고 뭔가 눌렀을 때 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뭐 카드가 동작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서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나의 공통된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호 운용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단일 서비스, 단일 기종, 뭐 단일 기능에 대해서 다 서로 잘 그 연결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운용성은 서로 다른 이제 기능들이 모였을 때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에 어쨌든 이제 데이터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 ICT 제품은 이제 표준의 집합체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이제 표준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약 3,500개 이상의 표준이 그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이 그 ICT 쪽에서 그 바라보는 표준이랑 이제 BICT 쪽에서 바라보는 표준이랑은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표준을 이해하는 어떠한 정도라든가 표준을 이제 분석하는 표준 중요성에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좀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CT 쪽에 뭐 계속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시티 분야로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 ICT 쪽에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시티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아니면 참조 모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떠한 그 서비스에 관련된 모듈화시킨 모듈의 정의 이 정도를 이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CT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트 단위까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에 대한 그 갭이 굉장히 지금 커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블루투스는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편하게 쓰시는데 처음에 이제 블루투스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위드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스텝 쪽에서는 이제 유명한 회사였는데 자기들끼리는 시험을 해도 다 기능이 다 조정이 되고 잘 돼요. 근데 다른 거를 갖다 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표준을 두 개 중에 하나가 표준 안 지켰냐? 아니 두 개 다 표준을 지켰습니다. 지켰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험할 때는 저희가 이제 스니퍼 장비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그 두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걸 중간에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파싱해가지고 비트 단위까지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행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위드컴이라는 회사에서 그 중간에 어떤 걸 하느냐면 예를 들면 그거죠. 너 위드컴 거 맞아? 나는 이제 그 명령을 딱 주고 상대방이 나 맞아 오케이. 이게 그 전체 표준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커맨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맨드를 받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스로 못 넘어가는 거죠. 실적으로 표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킨 겁니다. 나머지 표준은 다 표준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 삼성 LG가 대표적으로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면 삼성 거 지질 것들이 잘 붙어요. 근데 LG 거랑 붙여자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표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어떤 자사의 어떤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없애고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벤더끼리도 그 디바이스가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IT 쪽에서는 상호 운용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의 분류는 이제 지주화 공식이 있고요. 빅데이터 표준이 있습니다. 공식 표준, 사상 표준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공식 표준은 이제 국제 표준, ISO, IC,
그다음에 지역 표준, 유럽의 이제 EN, 그리고 국가 표준 단순 표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표준은 이제 포럼 컨소시엄 표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알고 계신 게 다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시장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분류 상으로 시장 표준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 얘는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회사의 그냥 자사 스펙인 거죠.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도 지금 표준의 카테고리로 최근 IC 쪽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성격인데요. 그게 이제 뭐 아마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설명드렸던 표준의 분류를 약간 이제 글로벌성, 활동의 주체, 공개성, 신속성, 시장 수요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표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이다 보니까 표준하면 글로벌성이 있고요. 활동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장 수요나 아니면 표준을 얼마큼 빨리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느리거나 중간 좀 되겠습니다. 반면에 포럼 컨소시엄 표준 같은 경우는 시장 수요가 크고요. 그 다음에 표준 굉장히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는 이제 중간이라는 거죠. 다 공개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동의 주체가 민간 협력체다. 그 다음에 글로벌성도 약간 중간 정도로 본다는 거고요. 시장 표준은 개발업체가 만들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이제 그 표준화 공개성 폐쇄적이고, 뭐 신속성도 사실 표준화 비교해서는 약간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 범위도 중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기능은 뭐 정부, 기업, 뭐 소비자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표준의 중요성, 특히 이제 ICT 분야에서는 이제 표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R&D 과제에 그 표준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있고, 표준과 더불어 이제 특허, 표준 특허도 상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을 하고 입장에서는 어떤 R&D 결과물을 좀 이렇게 표준으로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R&D를 기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표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제 R&D 표준 연계 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드시 R&D 과제에서 표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표준을 가야 되지만 적어도 다큐멘테이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정부가 몇십 조의 R&D를 투자를 하고 R&D를 개발했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R&D에 대한 결과물이 오픈이 안 된다는 거죠. 뭘 했는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뭐 정부가 100억을 갖다 썼는데 그럼 적어도 정부도 R&D가 100억이었으면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였고, 그럼 누구나 그 결과에 대한 뭐 결과 보고서라든가 아니 어떠한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의 못 볼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또 직접 가서 요청을 하면 보여준대요. 요즘 이제 굉장히 인터넷상으로만 잘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어떠한 그 폐쇄적인 문제가 좀 R&D의 어떠한 그 성과 아니면 뭐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지금 두마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표준의 역할은 연구개발 전주기, 그러니까 기술개발, 표준화, 상용화에 포함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과 사용자 이익을 연결하는 가격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이제 BSI라고 이제 이런 표준화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린 건 표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행 표준, 병행 표준, 수행 표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이랑 기술이랑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선행 표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표준을 가지고서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다음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표준이 되겠고요. 병행 표준은 기술 개발이랑 표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ICT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IoT, 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표준이랑 기술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행 표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공 표준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표준 없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낭비도 많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수행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주소 자원, 뭐 공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준, 후행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표준했을 때 적어도 어떠한 기술들은 선행 표준이고, 병행 표준이고, 후행 표준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 직관적으로도 그렇게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은 이제 공공부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것도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국가 안보, 안전, 뭐 공공의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P가 상당히 뭐 표준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인데, 일단 1995년에 그 WTO 체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TBT, 기술무역 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 TBT 협정이 국제표준을 이제 준수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표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후보 기술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위더 스테이크스 올, 승자만, 표준으로 책된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라운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최근에 이제 표준뿐만 아니라 표준 특허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준에 관련된 지원도 되게 많고요. 표준 특허에 관련된 지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고 알려져서 필요하신 분들이 그런 어떠한 그 정부 정책을 좀 지원받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TTA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표준에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뭐 어떠한 뭐 ICT 관련 제품을 개발할 때 표준에 관련된 모든 자본 서비스를 TTA에서 합니다. 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그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국제 표준을 다 알고 싶다. 그러면 TTA에서 관련 국제표준관을 섭외를 해서 그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표준을 설명을 하고, 아니면 실적으로 표준에 관련된 RFP를 쓰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RFP를 쓸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업체에 들어드리고, 기술적인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청만 하면 거의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특허 개발 지금 키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적어도 뭐 10개, 20개 정도의 업체에 특허 내는 컨설팅과 비용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어떤 그 사업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마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ICT 쪽에 관련된 표준이나 표준 특허에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는 도움을 받으면 TTA나 TT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거를 이렇게 시청하는 이제 그런 어떠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란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드는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어떠한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제 프란드 조건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잘 아시는 삼성과 애플 소송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이랑 삼성이랑 2011년부터 이제 그 관련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특허에 관련된 소송인데, 약간 재밌긴 합니다. 왜냐면 애플은 삼성 쪽에 제소한 특허 내용이 뭐냐면 UI랑 이제 그 디자인을 했어요. UI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봤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잠금 해제하는 거,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애플 건데 삼성이 침해했다. 그래서 삼성은, 그거를 반대로 애플 쪽에 뭘 이제 소송을 걸었냐면, 일단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맞소송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동통신 쪽에 삼성이 좀 이렇게 강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G 기술, 그런 기술이 이제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런트 조건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 특허가 국제 표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국제 표준 안에 특허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특허라는 게 특성상 어떤 독점적인 거잖아요. 내 회사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재산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 표준의 그 특허가 반영이 되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표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를 이제 거의 페이턴트를 포기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국제 표준 같은 경우 특히 이동적 ICT 쪽에서는 특허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페어는 뭐냐면 이게 그 뭐 다 공정하다는 게 있네.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 특허를 주는 대신에 다른 내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조건들, 부가적인 조건들 같은 거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가 제가 뭐 블루투스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 예를 들면 블루투스의 그 스택이나 모듈은 원래 그 영국에 있는 CSR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블루투스 시장의 80% 이상을 CSR 회사가 독점을 하다가 잘 아시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후발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났지만 어쨌든 그 기술을 이제 브로드컴이 계속 이렇게 좁혀가면서 어떠한 이제 영업 전략을 썼냐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블루투스의 솔루션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한 회사 이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제 휴대폰 모델 수를 굉장히 줄였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1년에 10개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그 폴더폰이죠. 폴더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년에 300에서 400 모델, 그 다음에 LG전자가 100에서 150 모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델이 왔냐면 국내에 출시되는 거는 뭐 20조, 30조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블루투스 하는 쪽에서 제일 큰 시장은 폰 회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도 이제 그 CSR 쪽의 솔루션을 쓰다가 브로드컴 쪽의 솔루션을 쓰기 시작했는데 CSR 회사는 온리 블루투스만 했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모든 그 IT 관련해서 부소자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루투스를 쓰는 대신에, 써주는 대신에 다른 이제 IT에 관련된 부품을 싸게 공급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일례로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페어고요. 리저너블은 뭐냐면 그렇다고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특허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조건과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비차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가 동등하게 가야지 어떤 회사는 이런 조건이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란드 조건에서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ICT 표준의 트렌드는 뭐 일단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과 수요 자간의 연결고리다. 그 다음에 시장 수요에 맞는 적게 선택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 표준화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또 사실 표준화나 오픈소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ICT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쪽의 분들 약간은 좀 어려운 수 있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그 산업 표준 말고 ICT 쪽을 바라보는 표준의 힘은 점점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는 자국의 IT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나라도 이제 국편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의료의 80%가 이제 표준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또 중국은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뭐 자국의 인구가 크기 때문에 국제 표준 필요 없이 그냥 내 거 내가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 팔면 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국제 표준, 특히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표준을 변형시켜서라도 중국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인구가 10억이고 시장이 10억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낳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중국만을 위한 로고를 따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그 기술이 뭐 DLNA라는 이제 그 표준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거랑 거의 유사한, 거의 베끼다시피 한 거를 자국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써 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가 한 4년, 5년 전부터 이제 중국도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표준화 회의를 가면 실제로 놀러 가는 것처럼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와서 회의 한 명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딴 거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굉장히 그 전문성 엘리트들이 국제 표준화에 와서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현재 스마트 시티 쪽에 IC 그 위원회 의장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 국제 표준화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뭐 퀄리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위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전에 설명을 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준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VCR 같은 경우는 우수한 기술이 표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술이 무조건 표시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정해진 표준은 쉽게 볼 수 없다. 그 고착 현상, 경도 전성. 그리고 가장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수업 시간에 진행된 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 특허입니다. 그 표준 특허도 아까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단. 이거 이제 그 스마트폰 한 대 소프트웨어 안테나는 76,000개의 특허가 현재 걸려 있고요. 201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10만 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무선 부품과 120개, 국제 특허 10만여 건, 뭐 그래서 사실 이제 퀄컴이 그 ICT 쪽에서는 굉장히 좀 표준적으로 중요한 회사인데 CDMA 특허 폴리오에서 1,700여 특허를 구성, 로열티 수익으로 CDMA만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5조 원의 로열티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히스토리 아시는 분 알겠지만 퀄컴은 거의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망해가는 회사였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CDMA를 도입하면서 이제 퀄컴의 이제 기술을 애틀이나 공동 개발을 해서 결국은 그래서 퀄컴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회사가 됐는데 퀄컴이 CDMA 쪽 개발하면서 특허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그 회사 전체적인 전략이 바뀌었냐면 표준 특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퀄컴은 전 세계의 서술 표준화 기구에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거의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퀄컴만큼 그 표준화 기구에 가입을 한 데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그 정도의 그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고, 그러다 최근에 네트워크나 유선 무선 쪽에 퀄컴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이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텐데 제일 최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회원사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저희 나라가 아쉬운 거는 저희 나라 ICT 쪽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LG인데 삼성 LG는 실질적으로 표준 활동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거는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패스팔로우라고 해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와서 빨리 제품에서 파는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그 역할을 주로 했지, 표준을 주도하거나 표준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쪽의 역할을 최근까지 안 하다가 4, 5년 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하는데, 실제 그 부분도 국제 표준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드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가전이나 휴대폰 만드는데 필요한 쪽에 대한 표준 활동, 뭐 예를 들면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프로모터 멤버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시험진 쪽에서는 좀 안 좋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뒤에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표준에다 간략히 설명하고, 이제 시험진 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자국한테 유리할 정도, 유리하게끔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인증 팔러시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는 성공 사례는 사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요. 실패 사례는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교통카드가 이제 실패 사례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교통카드 나왔을 때 서울에서 교통카드 부산에 가고 안 되고, 지자체로 호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표준이 없이 그냥 각 지자체가 그냥 아무 회사 선택해가지고 나름대로 단말기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민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후행 표준이 될 건데 국가 표준 제정 후 표준으로 호환 단말기 교체했는데 단말기 교체 비용만 570억을 썼다. 사실 이게 표준을 먼저 만들어서 시스템을 설치를 했으면 이 정도 예산. 사실 교통카드 하나가 지금 570억, 몇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표준이 정립이 안 되고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깔렸을 때 나중에 이제 그걸 복구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DMB 우리가 계속 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송 기술을 이제 유레카 유럽의 기술을 같이 쓰면서 상당히 많은 리얼티도 좋고 최근에 뭐 DMB는 이제 뭐 많이 죽었죠.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표준화는 뭐냐? 실제로 표준을 제정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이겠죠. 그래서 표준을 제정하는 일련 활동을 이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제정 원칙은 투명성, 공개성, 공평, 합의 이런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수순 요소는 이제 표준화 대상, 그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 방향,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표준화 기구, 세 개가 이제 표준화의 그 수준 요소가 되겠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그 표준화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이름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달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총회,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TC, 프로젝트 그룹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스터디 그룹, 워킹 그룹, 국제 표준화 기구에 따라서 명칭은 다 다르지만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문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조직은 개발 의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자문 이제 지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표준을 분류한 거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표준화 기구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하게 거의 분류가 되는데 공식 표준화 기구, 사실 표준화 기구. 그래서 공식 표준화 기구는 국제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국가표준화기구는 이제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활동을 하는 표준화기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럼, 컨소시엄 표준화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실 그 민간표준, 사실표준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의 회사니까 기구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이제 국제표준화기구는 그 기술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표준 기준 절차. 그다음에 개방되어 있고 공신력 있는 발명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표 기관이나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 표준을 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 빨라진 겁니다. 2년, 4년 빨라진 거고요. 또 이전에는 5년에서 뭐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은 합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상대적으로 사실 표준화 기구는 특정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이 참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11개월 이내고 TTA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9개월 정도의 TTA 가치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용어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그 사실 국제 표준화 기구, 사실 표준화 기구, 컨소시엄 표준화 기구 사실 이것도 약간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스탠다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 표준화에서 만든 표준을 스탠다드라고 하고 있고 사실 표준화에서 만든 거는 규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문서를 보시면 무슨 스펙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ICT 쪽에서는 보시는 거고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게 국제표준에서 나오는 스탠다드다. 사실 용어도 이게
분별에는 그게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규격도 표준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국제표준화 기구와 사실표준화 기구, 컨설턴트가 다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ITU가 있고 또 ISO, IC, JTC원 이게 국제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설표준화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표준화 기구, 국가의 표준화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공동으로 표준을 개발한다. 대표적인 게 JTC원이고요. JTC원은 ISO와 IC가 IC 쪽에서 필요한 같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JTC원을 만들어졌고요. 각각의 이제 국가에서 만든 표준이나 어떤 지역 컨sortium 만든 표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표준에서 바로 인용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표준은 어쨌든 이제 탑다운의 형식을 갖고 있죠. 국제 표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국제 표준을 지역 표준에서 준용하고 지역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국가에서 준용하는 어떤 탑다운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ICT 쪽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표준을 지정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빨라야 2년에서 4년. 근데 저희 ICT 기술은 1년에도 뭐 버전업이 여러 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안 맞는 거죠. 표준이랑 실제 기술이랑 그런 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IoT에 관련된 이제 표준. IoT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플랫폼 표준이거든요. 플랫폼 표준인데 뭐 아마 인터넷 치시면 로시에프다, 뭐 원엠트랙이다, 뭐 삼성전자가 뭐 얼마 전에 입학 가가지고 중국 회사랑 해가지고 모시에프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리고 모시에프랑 이제 원엠트랙 이런 이제 두 개의 표준들은 지금 이제 OCF라는 이제 그 사실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원엠트랙이라는 이제 사실 표준화가 있는데 거기서 표준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고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국제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 3년 걸리는 게 1년 안쪽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표준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정부가 이때까지 이제 그 표준화 정책은 국제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지원이나 뭐 과제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타겟이 국제 표준화 기구를 타겟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하지 못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부원이나 다른 정부에서도 사실 표준화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세계 3대 그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ICT가 이제 1865년도에 제일 먼저 생겨서 정보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IEC 전기 전자 분야, 그 다음에 ISO가 이제 제품 서비스 분야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게 그 ICT 표준화 개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국제 표준화 기구 중에서 ICT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ITU입니다. 그래서 공식 표준화 기구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사실 표준화 기구와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유자경과 좋다. 실제로 아까 제가 모시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표준화도 이거보다 뭐 수백 개는 될 겁니다. 지금 수백 개의 사실 표준화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그냥 보시면 돼요. IoT, IT에서 T 쪽에서는 이제 광통신, 미래의 통신망, 그다음에 4번 인터넷, 블록체인, 스마트팜, 헬스 이런 것들을 IoT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포럼, 얼라이언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IoT R은 전파 방송 쪽입니다. 전파 방송 쪽에서 이 부분들이 전파랑 방송 쪽 관련된 사실 표준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JTC1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메타데이터, 퍼블리시, 콘텐츠 이런 것들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TUT랑 JTC1, 그러니까 JTC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SO랑 IC가 이제 조인트로 만든 이제 표준화 단체고요. 거기서 ITUT랑도 이제 중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되고 있다. 기타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표준화 쪽에 이제 어떠한 ICT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융복합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딱히 분야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기술은 먼저 표준화 선점하기 위해서 표준화 기술끼리도 악유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뒤늦게 시작하는 데서는 서로 이제 그 랩터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조비가 합의 이런 과정들을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치열하게 아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표준 쪽에 이제 그 거버넌스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예가 그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그 어떤 특정한 기술을 국제 표준을 하고 싶은데 이걸 IT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IS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근데 그거 누가 할 거냐?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 업체가 아니면 한 연구기관이 그 선택해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전파나 통신이나 자본 인터넷,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나라 안에서 뭔가 커져서 이루어져서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표준화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표준 절차는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제안하고요, 초안 작성하고 심의하고 지정, 선택, 발행. 그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의가 되게 중요하고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를 이제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체 그 표준화 활동하는 그 기관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반만 찬성할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표준화 기구마다 정해지는 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TTA 단체 표준 같은 경우는 표준은 그 구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TA 단체 표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원사, 그러니까 TTA라는 조직이 지금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TTA 주 수입원은 이제 표준 회비는 아닙니다. 회비는 거의 무시할 정도고 나머지 이제 전부 R&D 과제랑 이제 시험 인증 쪽에 이제 수료가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TTA 표준은 그 구자수로 이제 표준 투표권이 그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TTA의 최대 그 투표권은 KT가 가지고 있습니다. KT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SK텔레콤, MG플러스, 아무래도 ICT 쪽이다 보니까 삼성, LG 이런 IT 주요 기업들이 이제 투표를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워낙에 표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가전 쪽에 그 힘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방송 쪽에 표준 가지고서 결국 TTA 그 표준으로 단체 표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결이 됐거든요. 그 이동수 사업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표싸움을 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예를 들었지만 국제 표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페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 표준 가서 우리 표준을 국제 표준 만들기 위해서는 페미니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이제 그 표준의 강대국이 있어서 사실 그쪽이랑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시키느냐 어떻게 한편을 만드냐가 중요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제 중국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거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그 ICT 표준의 추진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 표준은 사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체적으로 그 표준에 관련된 어떠한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지만 ICT 쪽은 현재 그 국가기술표준에서 일부 하고 있고 국립정파원 이건 이제 박일영 정부 이제 같은 기관인데요. 이제 거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TTA는
국립스파연구원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인 표준화 업무를 대행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부랑 같이 하고 있고요. 거의 뭐 하는 역할이나 이런 이제 거의 똑같고, 완전히 분야가 ICT 쪽에 특화됐느냐, 아니면은 산업 전반에 관련된 표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를 몇 개 올렸습니다. 표준화 환경 변화가 일단은 시장 중심의 사실 표준화 환경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글로벌 ICT 기업들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표준화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보시면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술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표권, 그러니까 표현권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국가 노력은 사실 뭐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간 주도 표준화 추진이고, 정부는 표준화 특수제를 마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EU도 거의 그런 식으로고요.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완전히 국가주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도 어느 정도는 국가주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표준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표준화 기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역사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1980년대를 이제 표준화 초동기, 이때 이제 통일시장이 잔류화되고 규제가 완화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1980년대부터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90년대 국제표준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93년에 WTO TPT가 발효되고 국제표준화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한국의 TTA도 1988년도에 그때 과기정통부에서 지하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TPT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IT 표준은 국가가 주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민간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러한 논리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TTA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TA가 이제 지금 올해는 30주년이 됐고 약간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TTA가 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할은 협회 역할은 아닌데 이름 협회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다른 나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정부랑 관계없는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을 협회로 해서 실제 정부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하지만 그런 어떤 이유로 이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CCSA는 이제 중국이고요, 엣지 유럽연합이고 아티스트 TIA는 미국입니다. TTC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각 국에서 국제 표준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국가 표준화 기구죠.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전자 쪽에서 유명한 이제 IEEE, 그다음에 이제 WCC 웹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동통신에 관련 3GPP, 인터넷 관련된 ITF 이런 것들이 전부 2000년대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굉장히 조직이 컸어요. 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기술만 딱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얼라이언스, 이제 포럼들이 막 생겨난 거죠. 2010년대 초반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IoT에 관련된 이제 원MPM, OCF 관련 부분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또는 이쪽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거는 시간이 됐어요. 이쪽이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포럼 중심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서면시장 중심 표준화, 그 다음에 후 국제 표준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원MTM이랑 OCF 설명을 드렸는데, OCF는 현재 JTC1의 OCF 표준 1.0을 국제 표준으로 지금 이제 제출을 해서 거의 승인 단계에 있고요. 원MTM 같은 경우는 ITT의 표준을 제안해서 거의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 표준화라는 게 컨소시엄 표준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제 표준화로 바로 간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국제 표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의외적으로 이러한 시장 중심의 표준 활동도 지원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궁극적 국제 표준화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데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표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WTO나 이런 것들이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약간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ICT 현황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ICT 쪽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표준화 기술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표준화 이슈는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SDN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방송 멀티미디어 쪽에는 이제 HDR 비디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전파위 사업 드론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오픈소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최근에 ICT 쪽에서 가장 그 핫한 이제 그 키워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융합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 오토사 이제 인체 관련 부분일 것 같고요. OCF, IoT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 정도를 그 표준화, ICT 표준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소대 말씀드렸듯이 아마 뭐 4분의 1 정도는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일단 뭐 시험, 그 표준이나 이제 시험 인증 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시험 인증 쪽 설명은 이제 자료를 특별히 만들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제품은, ICT 제품은 시험 인증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제품을 팔기 위해서, ICT 제품은 또 두 가지의 큰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로고 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로고 인증 시험. 또 하나는 관계성 시험. 왜냐면 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설명을 드리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제가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로고 시험 인증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품 샀을 때 마크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와이파이 마크가 붙어 있는지 블루투스 마크가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붙일 수 있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 시험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장을 각각의 얼라이언스가 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시그라는 이제 그 단체가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호 운영성을 보는 거죠. 상호 운영성을 보는 거죠. 로고 인증에서는 상호 운영성을 보는 거고요. 강제성 시험은 각 나라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제품 같은 경우는 형식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국립선파연구원의 승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든 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든 간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도 국내에 스텝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 등록을 받아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승인돼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나라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이제 그 시험이 되어 있어요. 저희 나라는 뭐 중국에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뭐 CC 인증 받아야 되고, 아니 뭐 유럽에 팔려고 그러면 CE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조건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상호형성이기보다는 이제 안전, 그다음에 인체 위해한가, 뭐 이게 타 통신 기기에 뭐 방해를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 시험이랑 로고 인증 시험에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근데 로고 인증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권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간한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고 인증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기술을 썼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안 만들었고 스펙을 만드는 데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쓰는 조건으로 로고 인증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어떤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 이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소비자는 믿고 써도 된다. 사실 그거를 개런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얼마만큼 잘 할 거냐가 사실 그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표적으로 4가지의 기술이 지금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다음에 G웨이브, NFC.
그 네 가지 기술이 있는데 NFC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네 가지 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인증 체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블루투스입니다. 그 다음이 와이파이. 나머지나 뭐 GP나 NFC 같은 경우는 사실 인증 체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발자들은 그게 불편하거든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장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인증을 안 받고 물건을 파는 순간 걸리게 돼 있어요.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고 인증이 내가 내 기술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맘대로 써. 하지만 팔 때 요 정도 돈 내고 팔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그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표준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원래 이제 표준 쪽에서는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이 이렇게 막 써있지만 표준이 이렇게 장황하게 쓰진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쓰죠. 하지만 그게 어떠한 의미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는 표준을 쓴 사람만 아는 거지. 그거를 써있는 표준을 갖고 내가 읽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호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 그 ICT 표준에서 그 이 기술이 정말 이 표준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표준이냐 아니냐에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표는 그 표준이 시험 표준을 가지고 있냐. 일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표준이 있다는 얘기는 그 표준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만 딱 있고 시험 표준이 없다는 얘기는 거의 표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고 인증이라는 단위성 시험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로고 인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합성 시험, 상호인증 시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적합성 시험과 상호인증 시험 반드시 두 개가 다 이제 패스가 돼야지 이제 로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적합성 시험은 쉽게 말하면 룰대로 제대로 만들었냐. 그래서 프로토콜 얘기를 하는데 프로토콜 때 이렇게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를 보내면 A를 받으면 난 B를 보내야 되고 B를 받으면 C를 보내고 다시 C를 받으면 D를 보내 이런 어떤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일일이 라인 바이로 제대로 보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적합성 시험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시험은 레이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선 기기다 그러면 RF 단위 있고요. RF 단위 시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 시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시험이 따로 있는데 적합성 시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레이어별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도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적합성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험이 있어야지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호인성 시험은 뭐냐면 완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소비자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운영성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저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운영 시험은 실제 제품 시장에 나갔을 때 보여주는 매뉴얼 가지고서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시험의 차이가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그 유저 매뉴얼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유저 매뉴얼 잘 안 보시게 되게 어렵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IC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저 매뉴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저 매뉴얼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블루투스 헤드셋 쓰시면 블루투스 헤드셋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스레드 콜링부터 해가지고 콜 트랜스퍼 이런 거 다 있는데 매뉴얼 딱 보면 사실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페어링하고 통화 버튼 누르고 꼭 요거만 나와 있지. 하지만 그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다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기본 기능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만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뭐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그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그냥 PC도 요즘 이제 다이렉트 다 깔려있기 때문에 파일 같은 거를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100mbps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휴대폰에 보시면 다 있어요. 와이파이 다이렉트 다 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 기능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든가 왜냐하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했지만 자신이 없다든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써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중요한 건 상호작용 시험은 매뉴얼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그 매뉴얼은 개발자 매뉴얼이 아니고 유저 매뉴얼을 갖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적합성 시험, 이제 성능 시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퍼포먼스 시험이라고 성능 시험. 성능 시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표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는 이 정도 나온다.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난 실질적으로 시험기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전송하는데 나는 뭐 1GB까지 보낼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재산 시험에 가가지고 시험 받아서 점수 가지고서 이렇게 잘 홍보하는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BMT라고 벤치마크 테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T 쪽에서는 이제 벤치마크 테스팅을 언제 쓰냐면 구매자가 굉장히 많은 이제 벤더들이 있을 때 어느 벤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이제 이런 시험을 해가지고 성적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용도로 IT 쪽에서는 BMT 시험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선 시험이랑 다르게 그 로고 인증에서의 원칙은 하나 뭐냐면 전체 시험은 딱 한 번만 한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프로덕트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을 한 번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 RF가 있고요. 무선이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핸즈프리나 뭐 파일 전송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제품 입장 봤을 때는 한 번만 시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칩은 그 무선 쪽에서 칩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칩 자체는 시험 대상이 아니고 칩을 가지고 있는 RF 모듈이 시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RF가 칩 벤더가 인증을 받는 거는 홍보용으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RF라는 모듈을 인증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증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엔드 프로덕트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내가 이제 시험 인증 받아가지고 부품으로, 컴포넌트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는 내가 소프트웨어 인증 받아가지고 저도 컴포넌트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엔드 프로덕트 입장에서 핸드셋을 만든다 보면 모듈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스택을 사서 쓰고, 그 중에 인증을 받을 때 쓰고, 제일 마지막에 핸즈프리나 파일 트랜스퍼 기능을 시험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엔드 프로덕트에서는 면제를 해줘요. 받은 거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근데 물론 거기에는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인증받았을 때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것도 그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는 하나의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폰 전체 인증 받는데 지금 아마 3억 정도 될 거예요. 제품 하나 휴대폰 풀로 인증 받는데 블루투스 와이파이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LTE 같은 거 인증 받을 때 이렇게 받는데요. 그런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의 정도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말씀드린 거는 각각의 어떤 그 레이어가 나 있지만 시험은 엔드포인트는 한 3번 받는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돼서 항상 뭐 가져 있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만드는 데이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물리적 사물과 가상의 사물을 연결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화는 이제 인터페이스 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사물과 가상의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특성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제조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물리적 사물과 가상의 사물을 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가오진 않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미래부터 ICM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ICDM.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최근에 거기에 이제 A가 붙고 X가 붙어요. A는 이제 AI, X는 시큐리티. 요즘은 이제 6개의 키워드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적 사물과 가상의 사물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건 IoT만 물리적 사물입니다. 나머지는 가상의 사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거. IoT가 왜 중요하냐? 사물도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가공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센서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oT가 물리적 산물이고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가상에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뭐 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물리적에 있는 거는 내가 사야 되고 내가 동작을 시켜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IoT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린 상호 운용성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아까 제가 위드컴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에 뭐 필요 없는 절차 하나만 넣어도 통신이 안 되거든요.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디지털은 다 비트 단위로 010101로 코딩을 하는데 그 ICT 쪽은 010이 된 0과 1이 하나가 바뀌어도 통신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준화 지적권 확보나 분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는 아까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건 이제 IoT가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스마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치고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사회가 왔습니다. 모든 게 이제 데이터가 중심으로 지금 서비스도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중요시 되면서 제일 덩달아 같이 중요하게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다. 물리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 인터넷 중요한 상계 제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 융합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스마트 시티의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이제 뭐 시장 가치가 뭐 1조 9천억 달러가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최근에 이제 문제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표준 기반으로 가야 될 거다. 그게 아니면 상당히 많은 그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추가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감당할 거다. 아까 이제 교통카드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교통카드 시스템 하나 바꾸는데도 몇백억이 드는데, 그러한 도시 하나를 만들었을 때 물론 그 도시만 쓸 거면 상관없겠지만 이 도시를 타 도시랑 연계시켜야 되고 이 시티를 뭐 해외쪽 수출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좀 상당한 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표준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시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애로사항은 말씀드렸듯이 ICT 쪽에서 생각하는 표준의 중요성이랑 BICT 쪽에서 생각하는 표준 중요성 갭이 상당히 있어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중에서 ICT는 원어고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ICT가 스마트 시티에서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히 딴 데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게 ICT인데, 그러니까 ICT 쪽에서 암만 표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목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쪽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통상적인 스마트 시티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공간에 저희 올리긴 했습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바쁩니다.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혼자 하는 거라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뒤에 먼저. 저도 이제 IoT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표준화로 이렇게 맞추는 것들, OCF 뭐 이런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거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유가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IT 기교화하는 게 IoT. 레가시 기기도 많고 새로 진입하는 것도 많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몇몇 개의 업체들이나 단체가 합의하면 기기가 상호 운용성이 위장이 되고 이렇게 할 거냐, 정치적인 이슈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클라우드를 다 쓰니까 어떤 기기든 다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니까 사실 데이터로 변환된 다음에 서로 운영하는 방법,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기 간에 서로 컴패터빌리티를 자꾸 챙기고 운영성을 챙기고 하는 거는 어려워. 특히 스마트시티 같이 너무나 많은 기기들과 집들과 모든 게 연계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패러다임이 조금 지난번 첫 국제 시간인가 그 정도 얘기하셨는데 호리젠탈보다는 버티컬 아키텍처를 꾸민다. 그 개념 제가 느낄 때는 기기부터 클라우드까지 올라가는 어떤 표준만 정해놓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상호 간에 운동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뭐 제가 IoT를 작년에 했고 지금도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IoT가 그 제가 서두에 무선통신 기술이 제 경험상 시장에서 상용화 됐는데 10년 걸리더라. 성공하려고 하면 IoT 얘기 나온 지 5년 됐죠. 5년, 4, 5년 됐습니다. 성공됐고 IoT가 그 사실 이제 처음에 취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 플랫폼 기준이거든요. IoT는 사실 디바이스까지는 내려가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OCF나 원엠투액이 그런 건데 지금 OCF나 원엠투액은 서로 간에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OCF 진영에서는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파악하고는 2년 안에 OCF 상용화 못하면 그냥 해체될 거다. OCF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엠투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간 SDO 표준화 기구들이 이렇게 줄여서 표준을 만들었는데 원엠투액 자체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엠투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통사들이 쓰는 거고 OCF는 가전사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토콜이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OCF나 원엠투액은 같은 IoT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저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전국 R&D 과제를 기획하거나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뭐 이통사들이 과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IoT 애톱 해가지고 뭐 LG U 플러스 뭐 해가지고 IoT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IoT 하나도 안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올해는 이제 AI 애톱이죠. 이거 스피커 열심히 선정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받아들이거나 정부 관계자들 받아들이기에는 인공지능 다 되는 거 아니야? IoT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가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IoT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클라우드로 다 그 집합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도 클라우드에서 상호 호환, 연계하는 그런 과제도 되게 많고 기술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레거시 디바이스들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IoT가 OCF나 원엠투에는 독자적 플랫폼 기술로 가고 있지만 그러면 OCF 밑에 뭐가 있냐? 블루투스, 와이파이, 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OCF랑 붙어줘야 되고 원엠투랑 붙어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표준화가 거의 지금 미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IoT가 중요하다 얘기 계속 하지만 실제 동작을 하거나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 IoT 솔루션은 없다. 그거에 대해서 표준화가 중요해서 표준화 중요성을 되게 인식하고 과제화를 만들고 싶은데 일부 과제를 만들긴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주는 결정한 쪽에서 IoT 뭘 또 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분명히 갈 거고요. 하지만 클라우드 가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보낼 수는 없어요. 로컬에서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더 말씀드린 IoT는 적어도 3, 4년은 더 봐야 된다. 이게 성공할 건 아닌 거지. 자, 예, 프리님. ICT 분야에서 또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표준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뭐 표준이 이제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표준화도 그렇고 또 사실상 표준화도 그렇고 그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좀 표준화에 대한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기업이 표준화에 대해서 리소스를 투입을 안 하고 활동을 좀 덜 한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코디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R&D 과정에 표준 지표를 집어넣고 앞으로도 국가 표준 정책이 COSD 기관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SBO 기관으로 좀 더 표준의 능력이 있는 광범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좀 바꿔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일몰이 되는 표기업 사업도 향후에는 그런 표준 지표를 갖다가 꼭 집어넣고 또 기업 참여도 필수적으로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소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실 때 우리나라 기업은 왜 표준에 참여를 안 할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어떤 그런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필요할까? 평소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코디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그 방향, 그다음에 생각, 이걸 간단하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ICT 쪽에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는 표준을 주도하기보다는 이미 잘 만들어진 표준을 빨리 적용해서 제품을 파는 쪽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게 뭐 삼성이나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표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고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 표준화 활동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그거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패스트 팔로우냐, 퍼스트 무버냐, 사실 그 논리를 따졌을 때 여태까지 저희는 패스트 팔로우였던 거예요. 근데 퍼스트 무버를 가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이제 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그쪽 부분에서 정부 정책상 어떤 일정한 로드맵을 가지고서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표준이 제가 아까 용어부터 막 설명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뭔가 좀 교육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여태까지 미진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표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저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국제표준 활동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뭘로 하냐? 과제 베이스로 해요. 정부에서 R&D 과제 받아서 표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활동을 못 해요. 활동비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효율성을 제공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표기력 예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 지금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표기력 사업이 4년이었었는데 최장 8년까지 지금 이렇게 늘리는 그런 작업과 예산 부분도 지금 뭐 단위 예산 뭐 2억, 3억, 4억 그 정도 예산에서 20억, 30억으로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게 다 완벽하게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또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각 기업에 계시는 이제 그 대표님들이나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력을 키워주고 뭔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분들 사실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 내려오고 중소기업 내려오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TTA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 등록하면 출장비, 활동비 이런 것들 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업체, 스타트업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관심 갖고 이용을 하면 그게 좀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원앤플레인 기반의 IoT 플랫폼을 개발하고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티 같은 경우도 로드오스가 원앤플레인 기반을 개발했고 SKT가 띵플로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앤플레인을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주로 OCF나 오드레이나 오신 쪽으로 하고 있고 네. 근데 되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앤플레인 기반의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마트시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나중에 해외에 있는 인터시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지금 보니까 그
그런 커뮤니티 간에 표준을 좀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OCF랑 ONMTM이랑 어떻게 통신할 건지에 대한 걸 또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이렇게 ONMTM으로 돌려보니까 되게 무거워요. 센스에서 데이터 받아가 좀 처리하는데 실제 구조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표준어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좀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사실 그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원형템 솔루션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네거티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그 원형템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주도한 표준이에요. 일단 TTA가 주도를 많이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에 가서 짧게 말씀드리면 원형템이랑 OCF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편하게. 휴대폰의 기능이 그게 메인 기능이고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기능은 통화하는 기능이고요. 부가 기능은 액세서리 붙이는 거예요. 원형템은 통화 기능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OCF는 액세서리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OCF는 P2P예요. 1대1로 붙는 거예요. 디바이스끼리. 근데 원형템은 디지북을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다이렉트로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줄이 이렇게 블루투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이제 OCF고 갔다가 와 기지국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템은 메인 플레이어가 뭐냐면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KT, SKT, NG플러스, 한전, 가전사는 원형템 안 해요. 네, 망이 없거든요. 반대로 원형템 쪽에서는 또 원형템의 그 문제점이 뭐냐? 원형템은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나 뭐 KT가 원형템 규격을 준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실제 가전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거는 자사 스펙인 거예요. 호환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그러니까 표준상의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소위 말하는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정의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OCF는 나름대로 블루투스도 붙여보고 원형템도 나름대로 그 블루투스 어떻게 붙일 건지 그거에 대해서 랩 차원의 테스팅 정도의 레벨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OCF랑 원형템이 서로 인터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돼도 OCF는 자기 독자대로 원형템이랑 붙여보려고 하고 있고요. OCF 나름대로 원형템도 OCF에 붙여보고 자기들끼리 그거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약간 이것도 시간적으로 요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기능도 돼야 되고 액세서리 붙이는 기능도 다 돼야지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현재 나와 있는 IoT 솔루션에서 원형템이랑 OCF 어쨌든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릴 거다. 왜? 지금 OCF 안에서 OCF 올조인을 얼마 전에 합병했지만 올조인도 OCF랑 정확하게 호환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로 봤을 때 제가 IoT 상당히 좀 멀리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런 거고요. 그걸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IoT, OCF 원형템 이거 볼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그 레거시 통신 방식을 어떻게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붙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어떤 무선 기술들을 어떻게 잘 스마트 시티에 접목시켜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서비스 도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거기에 갭이 있습니다. 표준 갭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표준이 있고 다른 서비스에서 그 안에 붙여야 되는 갭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표준화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레거시 디바이스의 데피니션이 아직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규탄하려는 활동은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홈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에너지 이슈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유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무선으로 이제 바꿔가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바꾸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이 정해져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있는 직비 같은 경우는 홈에 특화된 어떤 전등 제어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사실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없거든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면 컴포트라는 게 있죠. 그거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개발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표현의 갭은 적어도 한국에서 만약에 스마트홈에 블루투스를 쓴다.
이게 무슨 전등 제어다. 그러면 거기에 표준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어서 오픈시켜줘야지 브로스를 하는 업체들이 표준이 API가 오픈이 되면 코드를 물건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제 IoT나 이런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갖다 쓰면 되지만 이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가버리면 거기는 자사가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서 물건 갖다가 납품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이 표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네거시에서는 그런 걸 빨리 찾아서 표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토론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다 이 수업 끝나고 PBL 때도 이야기 나누시고